노후 생활비가 흔들리는 이유를 오늘은 은퇴자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평생 아껴 살았는데도 노후에 파산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투자 실패만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보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었습니다. 이 말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사고가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조금씩 커지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차이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카드값을 한 달 미룹니다. 그러다 병원비가 겹치고 자녀에게 돈을 보태고 월세나 대출이자가 밀립니다. 그때부터 노후 파산은 뉴스 속 단어가 아니라 내 통장 속 숫자가 됩니다. 조사문 기준으로 2025년 서울 개인 파산 신청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도 60대 이상 파산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수치들은 공식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노후 파산은 이제 일부의 예외적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9만 5천 원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반면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197만 6천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두 숫자 사이에는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빈틈이 생깁니다. 이 빈틈을 누가 메울까요? 매금이자가 메워줄까요? 자녀가 메워줄까요? 다시 일을 해서 메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빚으로 잠시 막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생활비 장부를 다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를 겁으로만 받아들이면 아무 행동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현금 흐름 경고 등으로 보면 아직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쓰는지,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 병원비와 주거비가 늘어날 때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68살입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작은 제조업체에 오래 다녔습니다. 젊을 때는 야근도 많았고 회사 일이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아이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부모님 병원비도 도왔습니다. 큰 돈을 낭비한 기억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뒤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지만 관리비와 식비, 통신비, 보험료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아내가 관절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병원비가 늘었습니다. 가끔 손주 용돈을 주고 자녀 집 문제에 조금씩 보태다 보니 예금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아껴 살았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비는 한 번 늘면 쉽게 줄지 않습니다. 식비를 줄이면 건강이 걱정됩니다. 난방비를 줄이면 몸이 먼저 합니다. 병원비는 마음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버팁니다. 카드값을 미루고 보험 약관 대출을 쓰고 작은 대출로 큰 대출 이자를 막습니다. 이때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느냐고요? 왜 빚을 내느냐고요? 그런데 실제 노후 파산의 핵심은 그런 단순한 비난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은퇴 뒤 소득은 줄어드는데 생활비와 의료비는 줄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동시에 도운 시간이 길었습니다. 집 한 채가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매달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자산은 종이에 남아있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인물도 보겠습니다. 박정희 씨는 62살입니다. 부산에서 식당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 이후 매출이 흔들렸습니다. 남편 퇴직금 일부와 대출을 합쳐 작은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손님이 조금만 내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생각보다 느리게 회복됐습니다. 재료비는 오르고 월세는 그대로였고 인건비도 부담이 됐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대출이자는 날짜에 맞춰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카드로 재료비를 샀습니다. 다음에는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가게를 접었지만 빚은 함께 접히지 않았습니다. 윤퇴 창업 실패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취업하기 어려운 나이에 부채만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문에는 은퇴 창업의 생존율과 폐업 부채에 관한 숫자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숫자 역시 원문 확인이 필요하지만 생활 장면은 분명합니다. 퇴직금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 사업 실패와 은퇴 뒤 사업 실패는 회복 시간이 다릅니다. 50대에는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건강, 체력, 고용 기회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노후 파산을 이해하려면 생활비 부족을 단순 지출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로 봐야 합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부족한 달이 있어도 다음 달 월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추가 근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뒤에는 들어오는 돈의 크기가 거의 정해집니다. 반대로 나가는 돈은 예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오래 쌓이면 아주 성실한 사람도 흔들립니다. 그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장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 달 병원비를 줄이겠다고 마음먹어도 통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사문에는 고령층 만성질환 관련 숫자가 나옵니다. 원문하기는 필요하지만 시니어라면 누구나 체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기 시작하면 약값과 검사비와 교통비가 같이 붙습니다. 한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이 아프면 다른 한 명의 생활도 함께 바뀝니다. 의료비가 무서운 이유는 금액만이 아닙니다. 소득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뒤에도 일을 하며 버티던 분들이 많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운전, 매장 관리처럼 몸을 써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허리나 무릎이 나빠지면 바로 소득이 줄어듭니다. 치료비는 늘어나는데 일할 시간은 줄어듭니다. 이중으로 밀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이순자 씨입니다. 65살이고 배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 업무과에서 일했고 숫자 계산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무리한 소비를 하지 않았고 작은 아파트 전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황혼이 온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의 월세와 관리비, 식비, 보험료가 모두 혼자 부담해야 할 돈이 됐습니다. 둘이 나눠 쓰던 생활비가 혼자에게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살면 돈이 덜 들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와 난방은 한 사람만 산다고 절반 가격이 되지 않습니다. 아플 때 대신 병원에 데려가 줄 사람이 없으면 택시비가 듭니다. 집안 수리를 혼자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작은 소비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노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단단히 계산해야 합니다. 조사문에는 1인 가구 파산과 황혼 이혼 관련 수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를 볼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혼 자체를 문제로 말하면 안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을 약한 사람처럼 말해도 안 됩니다. 핵심은 관계 변화가 현금 흐름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부부, 자녀, 부모, 형제와의 관계가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그 변화에 맞춰 생활비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중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조사문 기준으로 파산 원인 중 생활비 부족이 가장 큰 비중으로 제시됐습니다. 그 비중은 79.5%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했다는 비율도 매우 높게 제시됐습니다. 이 숫자들이 사실이라면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노후 파산의 중심에는 화려한 실패가 아니라 평범한 생활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파산이라고 하면 큰 투자 실패를 떠올립니다. 주식이 폭락했다든지 사업이 크게 망했다든지 누군가에게 속았다든지 하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서 드러난 중심이 생활비라면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노후 파산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만이 아닙니다. 매달 조금씩 새는 지붕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방울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지 않으면 천장이 내려앉습니다. 국민연금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중요합니다.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모든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조사문 기준으로 평균 수령액과 적정 생활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월 69만 5천 원과 월 197만 6천 원이라는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부족분이 눈에 보입니다. 이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지 정하지 않으면 은퇴 뒤 매달 불안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의 함정입니다. 평균보다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적게 받는 분도 있습니다. 집이 있는 분도 있고 월세를 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분도 있고 혼자 사는 분도 있습니다. 병원비가 적은 분도 있고 약값이 매달 크게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평균만 보고 안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내 숫자를 직접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는 숨은 바위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배가 낮아지면 바로 부딪힙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이자, 월세, 자동차 유지비, 정기 후원, 부동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겼던 돈들이 은퇴 뒤에는 생존비가 됩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나가는 항목도 10개가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채 만기입니다. 빚의 총액만 보면 안 됩니다. 언제 갚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대출을 갈아타는 일이 젊을 때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이 약해지고 건강과 나이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한꺼번에 몰리면 실제 생활비보다 심리적 압박이 먼저 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가족 지출입니다. 이 부분은 말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녀를 돕는 마음은 계산기로만 끊을 수 없습니다. 결혼, 전세, 출산, 손주 교육,
갑작스러운 실직 같은 일이 생기면 부모 마음은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자녀 지원과 노후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문에는 자녀 예상 지출과 평균 퇴직금의 비교도 들어 있습니다. 원문하기는 필요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녀 지원에도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도를 정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오래 버티기 위한 약속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도 결국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처음부터 얼마까지 도울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이 어렵지만 나중에 비주로 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부모의 노후 통장과 자녀의 긴급 상황을 같은 통장으로 섞지 않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네 번째는 금융사기입니다. 노후 파산에서 금융사기는 단순히 돈을 잃는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을 잃는 사건입니다. 은퇴 뒤에는 큰 수입보다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높은 수익을 준다는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원금 보장처럼 들리는 말, 지인이 권하는 말,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게 해준다는 말이 마음을 흔듭니다. 사기를 피하는 첫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품에는 돈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더 간단합니다.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사람에게서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가족이나 제3자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투자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면 하루 더 생각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후도는 빠른 기회보다 늦은 확인이 더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거비입니다. 집은 자산이기도 하지만 비용이기도 합니다. 자가라면 세금, 관리비, 수리비가 있습니다. 전세라면 보증금 이동과 전세 사기 위험을 봐야 합니다. 월세라면 매달 고정비가 바로 나갑니다. 조사문에는 파산 고령층의 월세 거주 관련 숫자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원문 확인이 필요하지만 주거비가 노후 생활비의 핵심 변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월세가 무서운 이유는 매달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식비는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옷값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은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세는 미루기 어렵습니다. 한번 밀리면 신용과 관계가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은퇴 뒤 주거 계획은 체면보다 지속 가능성이 먼저입니다. 어느 동네에 사느냐보다 몇 년을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결론은 절망이 아닙니다. 노후 파산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미리 신호가 있습니다. 카드값이 2달 연속 늘어납니다. 예금을 깨는 횟수가 잦아집니다. 병원비 때문에 다른 지출을 미룹니다. 자녀에게 보낸 돈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알아봅니다. 이 신호를 빨리 보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한 달 생활비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통장과 카드 내역을 직접 열어봐야 합니다. 한 달 지출을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보험료, 부채, 가족 지원, 기타로 나눠 적어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약을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봐야 줄일 항목과 지켜야 할 항목이 구분됩니다. 생활비를 볼 때는 평균보다 최악의 달을 봐야 합니다. 명절이 있는 달, 병원 검사가 있는 달, 자동차 보험료가 나가는 달, 손주 입학이나 자녀 이사가 있는 달. 이런 달이 진짜 노후 장부를 흔듭니다. 평균 생활비로는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큰 지출이 있는 달에 빚을 쓰면 구조가 깨집니다. 그러니 한 달 평균만 보지 말고 1년 중 가장 비싼 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행동은 부채를 순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금리가 높은 빚, 만기가 가까운 빚, 담보가 걸린 빚,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이 네 가지를 분리해 보십시오. 노후에는 빚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어떤 빚이 먼저 터질지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금융기관이나 신용상담기관에서 구조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더 비싼 빚으로 막는 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세 번째 행동은 가족 지출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돈보다 대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통장이 대신 말합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도울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도울 수 없는지 부부가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한쪽이 몰래 지원하면 부부관계도 흔들립니다.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면 자녀에게도 더 큰 부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족 지출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행동은 의료비 예비금을 따로 두는 것입니다. 생활비 통장과 의료비 통장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이름을 붙여두면 함부로 쓰기 어렵습니다. 의료비 예비금은 수익률을 노리는 돈이 아닙니다. 아플 때 빚을 내지 않기 위한 완충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완충제가 중요합니다. 넘어졌을 때 바로 바닥에 닿지 않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행동은 주거비를 체면이 아니라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월세가 오르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관리비와 수리비까지 넣으면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집을 줄이는 선택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줄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준비해서 옮기는 것과 밀려서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다시 김영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처음에는 통장을 보는 것을 피했습니다. 볼수록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카드값을 갚기 위해 예금을 깨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 달 지출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보험료 중 겹치는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자녀 지원은 명절과 긴급 상황으로만 줄이기로 했습니다. 병원비 예비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비싼 빚으로 넘어가기 전에 속도를 줄였습니다. 박정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를 접은 뒤 한동안 실패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탓하는 것만으로는 빚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채를 금리와 만기 순서로 다시 적었습니다. 가족에게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자리를 구하면서 생활비를 먼저 고정했습니다. 다시 큰 창업을 하지 않겠다고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회복보다 오래 버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주거비를 다시 받습니다. 혼자 사는 집의 크기와 위치를 마음으로는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와 월세, 병원 이동비를 함께 보니 답이 달라졌습니다. 교통이 편한 작은 집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집의 크기보다 매달 남는 돈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세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통계와 보도 속 장면을 합친 복합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노후 파산은 어느 한 사람의 게으름이나 사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구조가 바뀌면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명이 길어졌고 병원비는 늘었고 자녀 세대도 어렵고 집값과 월세 부담도 커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은퇴자의 현금 흐름은 더 얇아졌습니다. 재파산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조사문에는 재파산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높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숫자 역시 원문 확인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무겁습니다. 한번 무너진 뒤 다시 일어서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새 직장, 새 사업, 새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회복할 시간과 소득원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첫 파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파산이라는 벼랑으로 가기 전에 신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신호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예금 잔액을 확인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돈 이야기를 가족에게 숨기기 시작합니다. 카드 결제일이 두렵습니다. 병원 예약을 미룹니다. 보험 해지를 고민합니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전화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자신을 탓하기 전에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입, 지출, 부채, 가족 지원, 의료비, 주거비를 한 장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줄인다는 말은 삶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지키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건강에 필요한 돈은 지켜야 합니다. 안전한 집에 필요한 돈도 지켜야 합니다. 필수보험이나 치료는 전문가와 상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습관처럼 나가는 돈, 체면 때문에 나가는 돈, 불안해서 중복으로 잡은 돈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노후 파산을 피하는 핵심은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월 지출이 연금과 다른 소득을 계속 넘는지 알아차리는 것, 부채 만기가 한꺼번에 오는지 알아차리는 것, 자녀 지원이 퇴직금을 너무 빨리 줄이는지 알아차리는 것, 의료비 예비금이 없는지 알아차리는 것, 집을 유지하는 비용이 삶을 압박하는지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후의 위험은 큰 지출보다 반복 지출에서 먼저 옵니다. 한번 큰 돈이 나가는 일은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기억에서 흐려집니다. 자동이체로 빠지는 보험료, 쓰지 않는 서비스의 구독료,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작은 지원금, 신용카드 할부로 나눠진 지출. 이 돈들은 하나씩 보면 작습니다. 그러나 은퇴 뒤에는 작은 돈들이 줄을 서서 생활비를 끌고 갑니다. 반대로 한 번만 정리해도 오래 도움이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중복보험을 점검하는 일, 통신비 요금제를 낮추는 일, 자동차 유지가 꼭 필요한지 보는 일, 주거공간과 관리비를 다시 보는 일, 자녀 지원의 규칙을 부부가 함께 정하는 일. 이런 일들은 당장 삶을 망가뜨리는 절약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돈을 지키기 위한 정리입니다. 노후 절약은 궁색해지는 일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되찾는 일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후돈 문제를 너무 늦게 가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걱정을 주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빚이 커질 때까지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다가 더 비싼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숨기면 시간이 길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지출 조정으로 끝날 일이 나중에는 법률 상담과 채무 조정에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 회의로 풀 수 있는 일이 나중에는 가족 불신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나 힘들다, 도와달라로 시작하면 서로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숫자를 같이 보자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번 달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반드시 나간 돈이 얼마인지, 올해 안에 예상되는 큰 돈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이야기하면 감정보다 현실이 먼저 보입니다. 자녀에게도 같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도울 수 없는 이유를 감정으로 설명하기보다 부모의 노후 장부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가정 안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빚이 커졌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나 신용상담, 복지제도처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 때문에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바로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을 정리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듣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정보가 늦게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 특정 절차를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인 파산, 회생, 채무 조정, 복지 지원은 각자의 조건이 다릅니다. 자산, 소득, 부채 종류, 가족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오늘 기억할 기준은 분명합니다. 혼자 더 비싼 빚으로 맡기 전에 공식 상담 창구와 전문가에게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늦은 선택을 빠른 점검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노후 파산을 막는 데에는 마음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쉽게 작아집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통장을 더 보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장부를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돈 문제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보셨으면 합니다. 구조의 문제로 보면 할 일이 보입니다. 소득 구조를 봅니다. 지출 구조를 봅니다. 부채 구조를 봅니다. 가족 지원 구조를 봅니다. 주거 구조를 봅니다. 의료비 구조를 봅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내 잘못이라는 한 덩어리의 불안이 작게 쪼개집니다. 작게 쪼개진 문제는 하나씩 손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서부터 바꾸면 됩니다. 가장 위험한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연체가 생기는 돈입니다. 다음은 금리가 높은 빚입니다. 그 다음은 주거를 흔드는 돈입니다. 그 다음은 치료를 미루게 만드는 돈입니다. 그 다음은 가족관계를 깨트리는 숨은 지원금입니다. 이 순서로 보면 무엇을 먼저 말하고 무엇을 먼저 줄이지 보입니다. 단순히 아끼자는 말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꼭 비교를 멈추셔야 합니다. 옆집은 자녀가 잘 돼서 괜찮다더라. 친구는 연금이 많다더라. 누구는 집값이 올라서 노후가 편하다더라. 이런 비교는 내 장부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집집마다 다릅니다. 건강 상태도 다르고 가족 상황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잘 사는지가 아니라 내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실제 행동으로 바꾸려면 이번 주 안에 하나만 해보십시오. 통장과 카드 내역을 보고 지난 한 달 지출을 적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분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대충 적어도 됩니다. 식비, 집, 병원, 빚, 가족, 기타. 이 정도만 나눠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항목이 보입니다. 줄이면 안 되는 항목도 보입니다. 가족과 이야기해야 할 항목도 보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부채를 적어보십시오. 누구에게 빌렸는지, 금리는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이 네 가지를 적으면 빚의 얼굴이 보입니다. 얼굴이 보여야 대책도 보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사람을 멈추게 하지만 적힌 숫자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세 번째 주에는 앞으로 커질 돈을 적어보십시오. 병원 검사, 집수리, 명절, 자녀 행사, 자동차 보험, 이사 가능성. 이런 돈들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돈을 예상하지 않았을 때 빚이 됩니다. 미리 적어두면 같은 돈도 덜 무섭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가족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큰 회의처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달부터 장부를 보고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도울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아프면 병원비가 먼저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돈 대화는 늦을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혼자 벌받듯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노후 생활비 점검은 실패한 사람의 숙제가 아닙니다.
오래 살 가능성이 커진 시대에 누구나 해야 하는 안전점검입니다. 자동차도 오래 타려면 정비를 받습니다. 집도 오래 살려면 누수를 확인합니다. 몸도 오래 쓰려면 검진을 받습니다. 노후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움직일 힘이 있을 때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0대라면 아직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은퇴 시점을 조정할 수 있고 지출 습관을 바꿀 수 있고 자녀 지원 원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60대라면 지금의 고정비와 부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라면 의료비와 주거비, 가족 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에 따라 할 일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숫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택지가 더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남아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가장 덜 아픕니다. 위기가 커진 뒤에는 줄일 돈도, 옮길 집도, 말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점검은 겁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를 덜 힘들게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내용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그 불편함을 겁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면 됩니다. 왼쪽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을 적습니다. 오른쪽에는 반드시 나가는 돈을 적습니다. 그 아래에는 올해 안에 크게 나갈 돈을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내가 빚을 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달은 몇 달인가? 이 질문 하나가 노후 파산을 막는 첫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노후 파산은 남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내 생활비, 국민연금, 의료비, 가족 지출, 주거비가 서로 부딪힐 때 생기는 현금 흐름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경고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경고등은 차를 멈추고 고치라고 켜지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사고가 나지만 확인하면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줄이면 지킬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숨기지 않아도 되는 가족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담하면 더 비싼 빚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면 지불이트 밀려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고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는 완벽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금 흔들린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숫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 생활비가 무너지기 전 내 장부에 자금 준혈을 먼저 보는 것. 그것이 노후 파산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